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MZ세대가 쓴소리를 날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로 해서 이제까지 이야기들을 뭐 종합한 것도 좋겠고 새로운 재원도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라는 제목으로 한마디씩 덧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하실까요? 할까요? 네. 저는 제가 오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87년에 개헌을 하고 지금까지 한 3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뭐 아마 많은 것들이 변했겠죠. 예를 들면 그때만 한 20년 전만 해도 4인 가구가 대한민국의 가장 구성 비율이 높은 가구였고, 그리고 노동의 형태도 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과거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거라고 믿어왔죠. 근데 실제로 세상은 원래 믿어왔던 대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주택 소유 자가 점유율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있어요. 지난 35년 동안.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 세상에 바뀌어서 그것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젊다고 이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잘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젊은 정치인들이 훨씬 더 이 이야기를 가까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 많이 하겠다, 그리고 청년 보좌역을 도입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되게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몇몇 뛰어난 청년 몇 명을 등용한다, 그리고 그 기회가 생겨서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 제도는 바뀌지 못했지만 세상은 바뀐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 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측면이었습니다. 다른 예로는 2019년도에 서울시에 외부 자문위원이 4,2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대와 30대 통틀어서 20, 30대는 200명이 채 안 됐었어요. 그럼 나머지 의사결정은 50대, 60대, 70대가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5, 6, 70대가 나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20, 30대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서울시 시정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토론이 또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세대, 그리고 이제 조금 소외된 어떤 집단의 이야기가 이 중심에서 더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실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박성민 토론자님. 저는 올해로 31인데 30년을 대구 경북에서 살았습니다. 자라오면서 대부분의 듣는 이야기가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야기고 늘 보수 정권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란 시간을 수도권에서 보내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같이 쓴소리라는 이야기 또한 저는 청년들이 뭐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마지막 발언을 해주신 권지웅 대표님의 말이 빗대어 보면 청년들이 지금 누구보다도 더 치열한 상황 속에서 과거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어르신들의 이제 기성세대와 반대로 저희는 이제 빈곤 속의 풍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없었고 뭐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잘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하지만 취업 문제나 여러 가지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삶의 권한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기조는커녕 정치권은 이 부분에 반도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지금 현 실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당 문제로 열띤 토론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 아래에 많은 국민들이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사 문제, 노동 문제, 공공 문제, 교육 문제, 그다음 군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바이든이니 날림은이
5급 주기로 했는데 왜 6급 주느니 뭐 이런 유치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정말로 국익과 국민들에게 어떠한 옳고 그름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돌아가면 되지 않을 것들이 그른 것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정치도 조금 빠르게 변화하고 정당도 빠르게 변화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개헌을 논하는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이 100년 대계를 더 앞으로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얼만큼 더 이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더 고통을 빠르게 해결해서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일단 이 장시간 이렇게 참 부족한 토론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데일리안의 더 발전을 일단은 응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마무리 말을 하면서요. 저는 정치인에게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용기고 두 번째는 소신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제가 고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윤 갈등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잘못하신 부분은 갈등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사단까지 온 것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무시 전략으로만 가는 것은 저는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한다 이렇게 보고요. 용기를 내신다면은 한 세 가지 정도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준석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텔레그램 문자를 통해서 발원지가 거길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문제를 뭐 예를 들면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아마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기를 내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실언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실언만 없으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언이 나왔을 때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더 큰 감동과 울림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인데요. 인사도 자기 측근들만 다 쓰고 싶죠.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대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등용하라라는 뜻이었고, 그것이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측근 아무나 다 갖다 써도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자로 이해하셨다라면은 지금이라도 이것은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 쓴소리 듣는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민주주의에 보면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있는데요. 방어적 민주주의의 뜻은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연합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세대연합을 할 때 이번 사태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말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행동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만 제외하면은 저는 세대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는 제가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의향도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세대교체라는 용어로서 기성세대를 물러나라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교체 내지는 정치교체에 전 세대가 저는 깨어서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위기사회인데요. 정말 이 초저출산 문제와 이 고자살률 사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일리아는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최현욱 기자랑 또 막역한 친구여가지고 평소에도 많이 챙겨보고 있었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지금 이제 지난 대선이 보면은 양당 다 이제 영선, 그냥 기존 어떤 여의도에서 벗어난 분들이 후보로 등장을 했고 경쟁을 했던 대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의미하는 게 저는 기존의 어떤 산업화 세대 그리고 민주화 세대가 경쟁해 왔던 87년 체제가 이제는 좀 이제 어떤 유통기한이 다한 게 아닌가, 좀 새로운 시대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주제가 MZ 세대인데, 그럼 MZ 세대가 원하는 어떤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흔히 먹고 사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지금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가뜩이나 지금 뭐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약간 정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줄여주시고 이제 청년들 눈앞에 놓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써 주신다면은 아마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MZ세대 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치의 주인공은 MZ세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로 뭐 북구의 그 뭐 의원 내각제 하에 나라들에서 30대, 40대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많이 등장을 했죠. 우리도 지금 MZ세대 정치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포션이 좀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데일리안 창간 18주년 2022 경제산업 비전 포럼 윤석열 정부의 2030 MZ세대가 쓴소리를 날리는 이런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대내적인 위기 상황이 아주 심각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남아있는 4년 반이라는 시간, 아까 수업 분석을 통해서 4년 반이 남아있다는 게 기회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존폐와도 직접 연관될 수 있는 매우 크리티컬한 기간이라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리 높여 얘기해 주시는 네 분의 음성에서도 저는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선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전개가 된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우리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 과실이 돌아가는 만큼 정쟁에 머무르지 말기를, 그리고 보다 진취적 방향으로 우리의 정치가 전개되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선 승리가 결정된 후에 일성으로 윤석열 당시 당선자는 경제 그리고 통합이라는 이 두 단어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패널 여러분들도 민생과 경제 얘기를 빼놓지 않고 강조했기에 앞으로 우리 정치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이 생산적 논의가 환히 꽃 피우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